소통 대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시고요. 철학 에세이 번역가, 또 진보 농계 칼럼니스트.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 왔고 신분사회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좌우를 떠나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안 되게 막는 눈물을 펑펑 쏟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은 어떤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적폐라고 했는데 비호감도가 네. 모든 동일한 나이대의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놓고 두들겨 패면서 공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영을 꿈꾸면서 살았고 네. 타투사 다니셨던 네. 모양이세요. 그런데 그 점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뿐이에요. 타투사는 질서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어요. 네. 지진이 원전에서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입니다.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대체 불가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넘어와서 중반쯤 지나니까 북한이 망한대요. 안녕하세요. 지상욱입니다. 소통하면 대통한다. 우리 여의도연구원의 유튜브 대담방송 소통 대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상욱이고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정태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의 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요즘은 이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칼럼니스트,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노정태 작가님 오늘 모셨는데요. 정말 표현대로 굉장히 어렵게 섭외에 공을 들였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오늘 촬영지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새로운 뭔가 이렇게 한옥인데 새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예. 굉장히 인상적이고 저의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예전에 국회에 동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리 맞나요? 제가 여기 국회의원 생활을 했음에도 예. 여기에 옛날에 동물원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송구하실 것까지는 여기가 의원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이제 사랑채를 지었습니다. 여기 국회는 원래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본청 뒤에 가서 민원실 들어갈 때 보면 혜태상이 2개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국민의 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여기 왔더니 여기는 의원동산이라고 써 있길래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냐, 국민의 동산으로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아직 바꿔지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아직은 좀 아쉽습니다. 이제 먼저 작가님을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작가시고요. 철학 에세이스트, 또 번역가, 또 진보 농계, 또 칼럼니스트,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직함들이 사실은 그냥 글을 쓴다라는 걸로 수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번역도 외국어로 쓰여져 있는 책을 읽고 우리말로 그거를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다시 쓴다는 것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자의 의견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옮겨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 사회가 이제 가치관이 흔들리고 어떻게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철학을 이제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아직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 정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담론이 뭐가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이제 박사는 아니니까 철학 박사 이럴 순 없고 철학자 이러면 좀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에세이를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철학 에세이스트라는 직함을 붙였고요. 아무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도 많고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고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득권이다, 나 혹은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기득권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란 말이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거는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네 편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봐 왔고 또 그 시각을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최근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을 쓰신다라는 예. 표현으로 종합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에게, 저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는 글을 쓴다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풀어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글은 굉장히 함축적이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또 지식과 정보와 지금 말씀하신 철학이 예. 함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신문에 고정 칼럼도 쓰시고요. 네. 또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품격 있게 얘기를 하시면서 신랄하게 비판의 어떤 강도가 강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저희 보수 진영, 소위 말하는 뭐 개혁 우파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이 진영에서 우리 작가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저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런 수준, 관련 정책들에 네. 대해서는 어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87년에 헌법을 새로 만들면서 이제 새로운 체제를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이제 정확히 몇 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여성과 아동의 노동은 특별히 보호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네. 그 전까지 여성 차별이 굉장히 공고하고 그걸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사실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민주화의 흐름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가시적이거나 제도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들이 하나씩 사라져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호주제 같은 것이라든가, 뭐 이제 고용에 있어서 최대한 동수 내지는 균등을 보장한다, 뭐 이러한 종류의 제도적인 접근이 들어갔지만, 일단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이 지금도 느끼고 있는 사회적, 그러니까 어떤 범죄로부터의 자유, 이 가장 원초적인 자유잖아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네. 원초적인 자유인데, 그런 영역부터 아직까지 여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하고 살고 있지 못한 현실인데, 여기서 이제 뭐 과도한 여성주의가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다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읽어보고 그러니까 읽어본 게 아니라 자료를 확인해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어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회학을 연구하는 대학들이 다 연계를 해가지고 100개가 넘는 국가들에서 동시에 같은 주제로 설문조사를 쫙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7점 정도가 이제 한국의 평균, 그러니까 민값, 그러니까 중앙값이었던 거죠. 네, 중앙값이 네. 7점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이 활동에 동의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과도한 여성주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지금껏 여태까지 그 인류 역사상, 오랜 인류 역사상 소외되어 왔던 여성들의 정치적 참여와 그들의 활동을 조금 더 보장해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이나 이런 그분들이 차별적으로 사회로부터 대우를 받아서 사회나 어떤 정치 참여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분들을 약자로 생각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뭔가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건 또 다른 차별이다 라는 그런 인식도 있더라고요. 예. 자연스럽게 그분들을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 조금 전에 여성과 또 그다음에 그 뭡니까 어린이들 예. 이게 다 이제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예. 안전에는 정말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예. 또 경제로부터의 경제적인 예, 어떤 그렇죠. 안전 또 사회 안전망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질병 예. 또 거기다가 먹거리 예. 이런 안전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옛날에는 정말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가정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이제 파괴되는 이런 지금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공동체 회복이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뭐 여야나 좌우를 떠나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명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여성 문제에서 어떤 적극적 대처, 적극적인 보장 정책을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성 정책을 이야기할 때 빠져 있는 부분인 이제 안전할 자유,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특히 이제 개혁적인 혁신적인 보수를 꿈꾸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주로 많이 일상복으로 바지를 입지만 옛날에는 남자는 무조건 바지 입고 여자는 무조건 치마 입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자애들이 치마 입고 다니면 꼭 남자애들이 아이스 깨끼라는 말을 외치면서 치마를 들쳤죠. 근데 그게 그냥 물론 이제 뭐 어린 시절에 하는 행동들이긴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밖에서 나가 놀고 몸을 움직이고 뛰어다니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뭐 폭력이라면 폭력 아주 미세하고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여성을 위축시키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자애들을 더 학교에 많이 보내주자 예. 라는 종류의 여성주의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스 깨끼는 하지 못하게 혼을 내자 라는 여성주의, 이것도 여성주의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쪽의 여성주의적인 관점은 지금까지 조금 더 열심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죠. 특히 이제 2015년 강남역 사건 이후로 조금 더 열심히 논의가 되었어야 되지만 그 부분이 많이 좀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컸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으로 이름 바뀌기 전에 미래한국당 성폭력 특위에 이수정 교수도 네. 참여하시고 예.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단지 형량을 높이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사람을 위축시키고 그러면서 불공정한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되게 막는 그러한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침해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자. 뭐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여성과 어린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저께 사실 예. 신문을 읽다가 예.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물을 펑펑 쏟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인천에 예. 10살, 예, 8살 그쵸. 예. 그 아이들 집에서 보호를 받지 못해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예. 불이 났는데 10살 형이 예. 8살 동생을 지키려고 예. 자기는 그렇게 화상을 입으면서 지켰다는 걸 보고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봅니다. 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어린 10살, 8살 그 형제의 예. 그런 인성의 그런 근본을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아니냐. 예. 뭐 여기 국회를 보면 더더욱이 우리가 그 두 형제를 보면서 예. 정말 서로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장이라도 정말 쫓아가서 예. 그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 그 자체가 또 그 친구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예, 좀 그렇죠. 보고 있는 예.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예. 철학적으로 예. 이 기성세대한테 지금 우리 노 작가님이 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났다기보다는 사실 예. 이걸 약간 정리할 때 뭐 그럴 때 얘기를 해볼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보수 세력은 어떤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일종의 사기극을 벌여왔다라는 폭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순식간에 넘어오지 않는 것은 어쨌건 이 사람들은 좀 등쳐먹을지언정 옆에는 있어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표방하고 있으면 그 가치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희생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치를 표방함으로써 기존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어떤 약자,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령 우리 이제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 호국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일선에서 병사들, 일선에서 사병들이 고생하고 이제 뭐 군납 비리부터 해서 그 온 남자들이 지금 추미애 건이 터져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론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이유가 자신들이 군대에서 겪어보니까 보수 정권이 있을 때도 군대 문제는 똑같았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수는 어떤 약자의 편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고 이 얘기는 계속 몇 번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린이 아까 말씀하셨던 10살짜리 소년과 8살짜리 소년이 있을 때 이 소년들이 어디에 있었어야 할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한데 여기서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보수는 낡은 보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전일제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네. 어쨌건 그러면 이제 보육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교육의 일부로 끌어안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대안들도 뭐가 이것저것 있을 텐데 중요한 건 그냥 불쌍하다 안 됐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좋은 정책이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약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약자를 우리가 공동체가 지켜야 될 약자로 인지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구체적인 프로세스의 사고의 프로세스가 꼭 필요해서 네. 그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만나뵈는 거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젊은이들은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쳐다봐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 주신 건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저희 보수 정권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적폐라고 했는데 뭐 지금 새로운 정권도 보니까 다른 게 없네. 마찬가지다. 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보면 우리를 돌아보면 바뀌어가지고 저기는 앞으로 다시 정권을 좀 안 그러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못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당신들은 예전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묻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따질 건 따져보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뭘 잘못했고 우리는 국민들한테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내 자신은 그걸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 생활이 당당하고 떳떳했는지를 국민들은 보고 있다. 내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함께 모든 비판이든 이런 걸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그 비판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나 그런 걸 받기가 좀 힘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을 저는 좀 듣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현재 집권층을 지지하는, 스스로는 지금까지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끝에 아,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그리고 나는 어차피 다 썩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편이었던 우리 편 썩은 놈들이랑 같이 있을래 라고 하면서 퇴행해버리면 정치는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당도 좀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거, 그런 네. 모습을 원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야당에서도 더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지 못하니까 오도 가도 못하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분명 그분들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좋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목청을 높였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발이 묶인 채로 아, 모르겠다, 그냥 뭐 이제 지금 우리가 사회의 주역이니까 적당히 해먹고 자식한테 물려줄 국민을 하자 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동감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일 야당이지만 예. 물론 분석가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 비호감도가 예. 저쪽에 비해서 아직도 우리가 상당히 높다. 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면 일단 호감을 예.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변화, 그런 걸 먼저 얘기해라. 예. 먼저 보이고 저쪽에 던지는 떼제에 대해서 예. 안티떼제로 예. 매번 반대나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도할 수 있는, 그분들로부터 뭔가 주의를 받을 수 있고 매력을 느낄 수 있고 예. 그런 걸로 뭔가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예. 떼제를 먼저 던져서 그분들을 꿈과 희망을 갖게 해야지, 이렇게 먼저 선별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만 해가지고는 예. 절대로 미래 꿈과 희망을 우리를 지지했던 사람들, 국민들로부터도 받지 못하고 예. 또 그분들의 상당 부분은 떠나셨고 예. 다시 모시고 오고 싶은데 역시 당신들은 안 변했구나 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지적을 저는 굉장히 아프게 예. 느끼고, 저도 변하려고 예. 또 그런 변화의 모습을 만들려고 예. 오늘 우리 작가님 모시고 말씀도 듣는 것이고, 또 저희 그 연구원에서 예. 굉장히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화하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 예, 뭐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좌표와 자세는 무엇이냐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호감도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는 haters hate라고 하는데, haters hate, 그러니까 싫어할 놈들은 싫어한다. 그런데 이제 비호감이라고 하니까 그냥 비호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이런 거라네 하면서 이렇게 뭐 힙합하고 랩하고 뭐 이런 모습, 어색한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고, 어색하게 따라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방금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뭘 해도 좋아해주는 골수 팬들도 있어요. 골수 지지층도 있고, 또 이제 뭘 해도 싫어하는 골수 반대층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이 사람들은 어쨌건 특정한 정치나 정당에 그렇게 크게 목을 매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살면서 본인이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이룰 수 있는 가치를 어떤 가치 체계로 제시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예전에 신동아에 썼던 글이, 저는 박정희 정권이 초기에 굉장히 진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진보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20년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진보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봉건 구습의 잔재가 강하게 남아 있었던 한국 사회에 근대적인 사회의 토양을 뿌려준 것만으로도 그 당시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때는 정말 너 누구 집 자식이냐 이걸로 인생이 다 결정되는 시대였는데, 뭐 친구 영화에 그런 게 예, 나온 게 그쵸. 있었죠.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식의 문화적 컨텐츠로만 바라보니까, 사실은 군사독재 시절이, 물론 쿠데타도 잘못됐고 독재도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정치를 할 때도 군인 신분을 완전히 벗어난 다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섞여 있었던 건 잘못됐죠. 근데
이승만 시대라든가 그 이전의 일제 시대, 그 이전의 조선 구한말과 비교를 해볼 때 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줬던 시대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동일한 나이대의 학생들을 학교에 붙잡아 놓고 두들겨 패면서 공부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신분사회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왜 너는 인생이 정해져 있고 너는 어차피 밭에 가서 일할 놈이고 너는 어차피 공장 가서 일할 놈인데 왜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신분대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이제 공교육의 수혜를 받은 세대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공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뭐 좋은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어쨌건 이제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라는 게 공교육의 책이었단 말이죠. 네. 그건 진보였습니다. 분명한 진보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평등하고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인데, 불행하게도 혹은 아니죠. 아니,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하게도 현재의 집권 세력은 그런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오히려 가재, 붕어, 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개천을 만들어주겠다. 이 정도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예, 용을 꿈꾸면서 살았고, 예, 당사자들은 뭐 가재, 붕어, 예, 개의 어떤 그 캐티고리에서 벗어난. 예, 그러니까 제가 그게 보면 이제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이라고 요새 얘기하는 것들이 뭐 양쪽에 다 많아요. 예, 예. 그래서 한쪽이 우리는 그게 있고 저쪽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과 공평, 예. 정의, 그 화두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가냐 하는 거에서 저는 정말 우리 작가님 같은 철학적인 정말 글로 국민들한테, 우리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글들, 그런 활동들이 많이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카투사 다니셨던 예. 모양이세요. 예. 예. 요새 뭐 카투사에 많은 예.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데, 그때 군대 카투사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그 점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에요. 카투사는 한국군이고, 외출 외박 시 기재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탈영이에요. 그거는 단지 미군의 파견 근무를 가고 있다 뿐이지 한국군이고, 카투사들은 모두 여기 였나 아무튼 군복에 태극기를 달고 네. 복무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공격받는 기분이었지만, 전 동두천에서 복무했어요. 예, 예. 한국군보다 힘들다는 동두천에서. 거긴 캠프 이름이 뭐예요? 캠프가 이제 제가 있을 때까지 예. 3개가 있었는데, 캠프 KC가 KC. 가장 크고요. 그 KC. 뒤쪽에 산골로 들어가면 이제 캠프 호비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예. 캠프 호비에서 네. 통신병으로. 예.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대학에서 법학을 예. 하셨어요. 근데 사시가 아닌 예. 외시를 보셨다. 예. 또 포린 펄러시 그 편집장도 예. 하셨고, 지금 국내적으로 관련해서 가장 예. 어떤 부분이 지금 관심이 있으시고, 또 어떤 거를 조금 소개를 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이 말하자면 어떤 외교, 지정학, 안보 이런 거에 관심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촉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계실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18,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중국이 자본주의적 성장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예. 홍콩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네. 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은
이전의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국 중심적인 중상주의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일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생활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고 지금 끊기면 죽는 우리의 생명선인 석유는 중동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중국해를 지나서 바닷길로 들어온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한국과 일본, 대만 이 세 나라가 그 루트에 목을 걸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석유가 끊기면 우리는 순식간에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거나 얼거나 해서 죽고 괴로워지겠죠. 모든 지정학적 문제는 결국엔 에너지 안보와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바라보거나 아니면 특히 여당 쪽에 여당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미국의 패권 질서가 흔들리면 일단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경제적 풍요와 번영과 안정은 미국이 안정되게 바다를 전 세계의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서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첫째로는 지금과 같은 안정된 전 세계 바다의 전 세계 바다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줄로서 유지를 해야 되고 둘째로는 석유가 아니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력이라는 기저에너지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 문제랑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대 때 얻은 관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의사결정권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원전 문제도 예.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석유의 라인, 예. 그 기저 에너지의 예. 어떤 위기라든지 예. 에너지를 통한 안보 문제까지 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여야를 말씀이신데, 막론하고 그렇죠? 예.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토목공학을 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10년 전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예.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시특법,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서 빠져 있는 민간 상가 건물, 어린이들 학교 건물 이런 데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강도 검사를 해줘야 된다. 예. 활승 단층 조사해야 된다 그랬다가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예. 대한민국에 어떻게 지진이 오냐. 근데 지금 이미 현실화돼 있거든요. 예. 혹자는 예. 지진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위험하다. 한 번의 사고가 우리 그 나라를 정말 국민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렇다면 지각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 우리 생명줄로 가져야 될 에너지원으로 취하고 또 지각적으로 좀 불안정한 곳에 있는 것은 좀 노후된 것은 이제 폐쇄하고 새로 짓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버리고 택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부산 선거 때 보면은 우리 쪽 보수는 원전을 주장하니까 그게 이제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뭐라고 됐냐면 국민의 안전에 관심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부산이 굉장히 표심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과 기술이 뛰어나고 그 방어를 하는 우리의 자세나 그런 예민성, 민첩성이 굉장히 우리가 뒤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치인의 언어와 저같이 이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의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사실과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후쿠시마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는데 같이 대지진을 맞았던 오나가 인근 주민들은 원전으로 대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반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가지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한국인들 중에 지진을 직접 경험해보신, 저도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땅 자체가 흔들리고 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진이 벌어지면 큰 나무 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하게 해서 땅을 잡고 있는 나무 밑으로 도망갔는데, 그 일본 국민들이 원전으로 대피를 한다고요. 지진이 원전에서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왜 후쿠시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해일로 침수가 됐고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냉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고여있는 물이 폭발한 거지 방사선 물질이 폭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저처럼 과학 쪽에 관심이 좀 있고 보다 나은 세계가, 그러니까 단지 한국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고 싶다면 한층 더 공격적으로 소형 원전, 모듈 원전까지 개발을 해서 최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금 이제 한국이 테슬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인가 뭐 이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뜨거운데, 전기차를 늘리고 그만큼 내연기관을 줄인 다음에 그 전기를 원전에서 생산하면 훨씬 더 우리가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모순되는 게,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린 뉴딜. 예,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원전을 폐쇄해 가면서 사실 어떤 뭐 석탄 발전소 예. 이쪽에 더 지금 의지를 하는 그렇죠. 비율이 높아지는. 독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이 막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보 국가 중에 하나지만, 갈탄, 그러니까 굉장히 예. 질이 낮은 석탄이죠. 예. 갈탄의 생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업계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탈원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갈탄 생산 업체들의 이익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갈탄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발전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인들 전체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잘못된 정책을 택했다는 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독일인들 특유의 어떤 그런 자연 휘구적인 정서가 이제 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나쁜 일이라는 게 세상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독일식 탈원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 아까 이제 그 미국 얘기를 하셨고, 예. 저는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걸 싫어하지만 좀 뭐 이렇게 넘나들기도 하고, 예. 옳고 또 정말 국민에서 필요하는 거면 뭐 선을 넘어가서 그걸 예.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국 얘기하셨는데 이제 한미 동맹 예. 굉장히 중요한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노 작가님께서는 한미 동맹은 목표다 아니면 수단이다, 어느 쪽으로 그 보통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세상의 그 어떤 뭐 이분법으로 얘기하기는 좀 예. 곤란합니다만, 그 어떤 목표도, 아니 그 어떤 동맹도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위한 수단이고 대체 가능한 수단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대체 불가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이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저처럼, 제가 이제 83년생이니까 90년대와 2000년대 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낸 그런 세대잖아요. 우리 또래들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좀 크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막 통일, 막 이런 민족주의 열기가 굉장히 강했고, 90년대 넘어와서 중반쯤 지나니까 북한이 망한대요. 막 김일성이 죽더니 갑자기 이제 막 다 굶어 죽는다, 북한 지금 다 굶어 죽었고 난리 났다, 예. 언제 망할지 모른다, 막 이러다가